2020년 6월 5일입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2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 차례 더 해서 이제 4년 동안 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고 임대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자, 이런 법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이 법안이 뭐 통과된 것도 아닌데 뭐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그 정치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민주당만 176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여권을 합치면 뭐 거의 19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냥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민주당 내부에 합의가 돼야지만 되겠죠. 민주당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통과가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뭔가를 발의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좀 있다는 걸로 이제 추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법안을 발의하면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의원들이 또 다른 식의 의견을 또 제시하면서 발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수정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찌됐든 뭐 민주당 내부에서 합의가 되면 뭐 크게 법이 만들어지는데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발의하면 통과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발의를 어떤 걸 하는 거지? 이거를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발의를 했다는 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발의안을 제가 봤는데요. 뭐 내용은 뭐 이래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면 뭐 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갱신 청구권, 이거를 좀 주택에도 적용을 하자, 뭐 이겁니다. 말이 어려운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좀 불안정하지 않냐, 너무 전세가가 급등하고 이러면은 쫓겨나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임대료의 연 증액 상한을 5%로 딱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정리하면 2+2다 이거죠. 기존에 이제 2년은 무조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의 인상은 연 5%로 제한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많이 차용했어요. 여기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다만 아래의 경우들이 있다면 거절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그러니까 월세를 3번 밀렸을 경우입니다. 연속으로 3번 밀리지 않아도 돼요. 1월 달에 한번 밀리고 3월 달에 한번 밀리고 7월 달에 한번 밀려도 3번 밀린 거죠. 그래서 금액으로 쳤을 때 3개월치를 밀리면 거절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거짓이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뭐 남을 속이고 임차를 했다거나, 뭐 남한테 임대인 동의 없이 다시 빌려줬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뭐 예를 들어 제가 2년을 추가로 더 살고 싶은데 주인이 미안해요, 그 우리 아들이 여기 요번에 신혼집을 좀 차린다고 여기 들어온다고 하는데 내가 좀 뭐 이사비 쪽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주인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그래? 그럼 2년 더 살까 300만 원 받고 나갈까 뭐 고민하다가 그래요, 뭐 그러면 그거 주시면 나갈게요, 뭐 이런 거 있죠. 임차인이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갈 수 있다는 거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임차인이 뭐 건물을 파손했다, 고의로 뭐 중대하게 뭐 파손했다거나, 뭐 건물 자체가 뭐 재건축 때문에 뭐 멸실된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임차인의 의무를 뭐 현저히 위반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시면 어렵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거절하는 게 맞다 싶다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항이 새로 생겼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예요. 그러니까 2+2+2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4년인 거고, 임대차 기간도 전체가 4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3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처음에 최초 3년을 계약했다면 3 플러스 1 뭐 이런 건 되겠죠. 그리고 사망, 갱신되는 임대차는 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 조건과 그대로 연장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을 계약했다면 저는 1 플러스 3을 할게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거니까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데 3년을 계약한 사람은 3 플러스 3은 안 되는 거예요. 4년 제한이니까 3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2년이면 그냥 2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런데 기간은 그렇지만 월세나 보증금 같은 경우는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7조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연 5%를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인은 거절을 못하는 게 기본이고요. 거절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월세 금액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연 5%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을 조금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연 5%라는 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올리면 돼요. 그럼 매년 올리면 4년간 최대 5 하면 20%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복리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20%가 아니라 뭐 20 몇 % 되겠죠. 그래서 1년마다 올리면 4년 동안 20%를 올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정서상 보통 전세는 2년 계약을 하죠. 그런데 2년을 계약해 놓고 1년을 딱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저희 2년을 계약했지만 5% 올립시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서상 그게 잘 안 됩니다. 아, 전세가 그 사이에 올랐군요. 그럼 당연히 5% 올려드려야죠. 이럴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2년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할 때 어떤 임대료를 조정을 하는데 그때는 5%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모아서 한 방에 10%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중간에 한번 5% 올리는 거 정도가 될까 말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약간의 뭐 어떤 그 가상의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처음에 2년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계약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화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홍길동 씨. 이제 만기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뭐 전세 더 사실 거예요? 아니면 이사 가실 거예요? 라고 이제 임대인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홍길동 씨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제가 한 2년 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뭐 2년 더 사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전세가 3억인데 사실 그동안 좀 전세가 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5천 정도 올랐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꺼내겠죠. 근데 이제 이 임차인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연 5% 초과해서 못 올리는 거는 아시죠? 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약간 당황하죠. 젊은 사장이 법을 잘 알고 계시네 하면서 갑자기 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더 살 건데요. 5%니까 그러면 3억 1,500만 원에 재계약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시죠 뭐.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3억 1,500에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반이에요. 이건 양반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안녕하세요, 홍길동 씨. 만기가 다 돼 가는데 어떻게 뭐 더 사실 거예요? 아니면 뭐 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홍길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사장님. 네, 저희 애도 뭐 지금 잘 크고 있고 뭐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가지고 뭐 나갈 생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데 지금 3억에 계시는데 이게 시세가 이게 3억 5천이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5천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아닌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세가 똑같던데요? 무슨 소리야? 이 땡땡 부동산 전화해보세요. 우리가 계약한 데가 거기잖아요. 거기 보면은 전화해봐. 그러면 거기 3억 5천이라고 다 얘기하더만. 어떤 데는 3억 7천도 얘기해요. 라고 임대인이 얘기하겠죠? 바로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도 알아봤죠. 안 그래도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 집이 별로 안 좋잖아요, 사장님. 여기 지금 싱크대에 물 새고 베란다에 지금 곰팡이 펴가지고 이거 내놔도 3억 5천 못 받습니다. 3억 5천은 호가죠. 제가 봤을 땐 여기가 3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의 금액대로 3억에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임대인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시세가 3억 5천인데 이게 3억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요 지금. 홍길동 씨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요 우선 살 거고요.
올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잠깐만요. 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상황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을 생각보다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 시세가 3억 5천이라고 쳐봅시다. 3억 5천이라고. 그러면 임대인이 너무 답답하겠죠? 야, 이거 5%밖에 못 올리는 것도 억울한데 기존 가격대로 살겠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쫓아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막 마음이 막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도 막 뒤져보고 막 유튜브에 댓글도 막 달 겁니다. 근데 막 마땅한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떡하죠? 너무 답답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유료 상담을 시작하죠.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사장님, 그 연 5% 제한이 생겼어요. 아, 그거 모르셨구나. 임대인이, 아, 그래요? 연 5%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그 3억 5천은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 시세대로는 못 받으세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은 한 3억 1,500까지는 받으실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3억 1,500까지 달라고 하면 되나요? 근데 뭐 달라고 한다고 주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받으시려면 소송하셔야 돼요. 네, 소송하라고요? 네, 소송하라고요. 이런 대화가 오갈 겁니다. 그럼 소송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런 건 뭐 어려운 소송은 아닌데 그래도 한 300 정도 시작하죠 보통. 제가 많이 깎아드려도 한 270 정도. 보통 300입니다. 그럼 이제 임대인이 머리가 복잡하죠. 야, 1,500만 원 올려받으려는데 1,500만 원 받아봐야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 이자 해봐야 몇십만 원인데 소송비가 300이라고? 아, 이거 어떡하지? 네,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현실적으로 5% 인상분 받자고 소송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시세 상승을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임대인이. 임대인이 시세가 상승했다는 거를 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부동산 막 찾아가서 막 시세가 얼마인지 받아가지고 오고 막 임료 감정이 있습니다. 임료 감정을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한테 이 아파트의 적정 임대가를 뽑아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셀프로 한다? 물론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게 적용이 된다고 치면 아마 배째는 임차인들을 만나면 답답하실 겁니다. 소송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돈을 5%까지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소송하는 거예요. 안 올려준다고 해서 나가라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요, 4년간 동일 금액으로 계속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년짜리 그냥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임대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아마 처음부터 4년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도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규제가 있어요. 연 5% 이상을 못 올린다고. 그런데 실제로 임대사업자들이 그러면 1년에 5%씩 올릴 수 있으니까 전세 계약을 1년씩 하냐? 안 합니다. 왜냐면 한국 정서상 1년씩 한다는 게 어려워요. 임차인들이 되게 꺼려 하거든요. 그리고 임대인들도 야, 어차피 2년 살 텐데 1+1으로 계약하는 게 이게 어렵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2가 이제 사실상 거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인들 입장에서 4년짜리를 계약해버리죠. 어차피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임차인들도 웬만하면 4년짜리를 계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가격 상승의 여지를 안 두고 계약을 장기로 잡아놓지, 그렇게 뭐 2+2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양측이 모두 다 4년을 하려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4월 23일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민주당 총선 압승,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까? 라는 영상 하나 올렸는데,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할 거다 라고 제가 한 달 반 전에 올렸는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바로 지금 법안 발의됐죠. 이 영상에서 제가 향후를 예측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2년마다 나오는 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가 높은 지역들은 전세 구하기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2년 살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랐을 때 못 올려주고 나오는 사람들이 원래 있었을 텐데, 그 수요를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세가가 팍 뛰어가지고 감당 못할 사람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4년간 딱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나오면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물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니까 가격에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기사를 보면 여기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거 있죠? 요게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가 원한다면 재계약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뭐 전세를 무한정 연장한다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임차인한테 엄청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집값은 폭락이군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지신 분들 하세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막 투닥투닥 막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싸우지 마시라고 이 법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9일입니다. 오늘이죠. 박주민 의원이 대표해서 발의를 했어요. 자, 이 발의한 내용을 볼게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들어주냐? 그건 아닙니다. 법안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거절 가능한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법안 내용에 보면 이 집이 재건축이 되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재건축이 돼가지고 멸실되는데 어떻게 연장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경우에는 거절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인의 실거주인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거예요. 저 다음 달에 들어갈 거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 이 두 가지 사유로 거절을 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돼요. 내용 증명으로 보내지 않으면은 그냥 자동 연장이 되는 걸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요 내용이 있어요. 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일 경우 있죠. 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속아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가면서 들었던 그 이사 비용 있죠. 그리고 원래는 거기 2년을 더 살아도 되는데 이 사람한테 속아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임대료가 이렇게 증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료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3배를 보상하라는 게 이제 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허위로 가짜로 내보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뭐겠어요? 재건축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재건축을 속일 방법은 없는 거고, 제가 실거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어. 근데 만약에 한 3개월 뒤에 의심스러워서 이제 거기를 가봤더니 그 임대인이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사비와 내가 지금 전세 이번에 이사하면서 들었던 그 비용 이런 것들을 3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로 연장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료가 정해지기 전에는 우선 잠정적으로 기존 조건으로 그냥 우선 연장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차임이 정해지면 그 계약 첫째 일로 소급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존 계약 금액대로 기간대로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송을 하든 뭐 서로 합의를 하든 그 임대료가 정해지면 그거는 이제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럼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올리면 다음에 뭐 모아서 올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약할 때마다 청구를 하고 저는 못 올려주겠는데요 막 싸우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툼이 많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거를 이제 추진하는가, 표준 임대료라는 거를 정하자. 그래서 지자체별로 표준 임대료 조사를 위한 이제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뭐 각 지역의 어떤 뭐 전문가들이나 뭐 이렇게 모으겠죠. 그래가지고 이 지역별로 표준 임대료를 고시하자. 그래서 이 지역은 대략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의 전세나 월세다 라고 이제 아마 고시가 될 겁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게 뭐 단지별로 될지 아니면 뭐 기준 뭐 공시가격처럼 기준가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예를 들어 임차인이 좀 어수룩해가지고 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알게 된 거야. 아니면 뭐 친척이 알게 됐어. 야, 법이 이런데 너 왜 이렇게 올려주고 바보같이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초과분을
반환 청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올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정위원회라는 게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이 표준임대료 이제 조사위원회가 생기면 표준임대료라는 게 이제 지역별로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 임대료를 가지고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분쟁 조정뿐만이 아니라 표준임대료가 만약에 이제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판사들이 판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 판결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뭐 갑자기 뭐 생뚱맞게 우리나라만 추진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제도를 지금 독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독일식 민간 주택 임대를 좀 그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독일식 주택 임대는 이렇습니다. 뭐 계약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3년 동안 뭐 약 한 20% 정도 인상을 못하게 막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막 올릴 수 없고, 그리고 살고 싶으면 계속 살아도 돼요. 그래서 독일에는 평균 약 13년 정도 세입자 거주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뭐 애가 학교를 들어가면 그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자기 집처럼 사는 거예요. 안에 막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막 다 배치하고 뭐 이렇게 삽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살아도 되니까. 거기다 임대료도 증액을 못 하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평균이 13년이니까 길게 살면 뭐 20년, 30년도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 독일과 한국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독일은 집값 대비 80%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대출을 8억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대가 70% 정도를 하는데 거기서 뭐 또 방 빼기도 하고 뭐 이거저거 막 뺍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뭐 9억 이하는 뭐 40%, 9억 초과는 뭐 20% 막 이렇게 해주죠. 1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대출이 막 5억도 안 나옵니다. 5억 조금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을 아예 안 해줍니다. 그냥 0원이에요 0원. 이런 상황이죠 현재는. 그리고 더 큰 차이는 독일은 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세가 절반 정도 하죠. 그리고 독일의 대도시들은 당연히 여기는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인데, 월세가 본인 소득에서 한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월세가 세요.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수도권, 뭐 서울은 한 25% 정도, 수도권으로 치면 그래도 한 20% 정도 됩니다. 소득 대비 어떤 주거 비용이 좀 낮은 나라에 속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제도를 독일식을 도입하면 독일처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게 제도가 도입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민주당의 이 법의 취지는 독일처럼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다는 거겠죠. 그러면 독일이 집값이 안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독일의 유명한 잡지죠. 슈피겔. 독일 슈피겔에 독일인 기자가 쓴 기사를 번역한 내용인데요. 독일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집 구하기 전쟁 해가지고 이제 2018년 6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비싼 임대료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독일의 주택 부족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뭐 인구가 이민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늘어나고 집은 짓지 않고 해서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월세료가 폭등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월세가 엄청나게 상승했다. 베를린은 76%, 볼프스부르크는 63%, 민스터는 31% 정도로 고소득자들조차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뭐 한국 기사가 아니고 독일 기사입니다. 독일인 5명 중 4명이 높은 임대료가 빈곤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라고 꼽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독일에서 일어났을까를 한번 추측해 보자는 거죠. 이 법이 적용되면 임대인들은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선 이 법이 언제 이제 통과가 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법 시행 전에 전세금을 최대한 높이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무조건 전세를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장을 해주더라도 연 5%를 못 올려. 우리나라 정서상 아마 2년에 5%, 3년에 5%, 뭐 4년에 5%,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못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기한 연장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어느 정도 올릴지 모르겠는데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들은 급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담스럽죠. 처음에 너무 싸게 받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표준임대료 조사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표준임대료라는 것 자체가 시세보다 높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표준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을 것이고 최소한 10%에서 뭐 20%는 낮겠죠.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상은 5%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하락은 하한가가 없어요. 이게 임차인들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뭐냐, 올릴 때는 많이 못 올리는데 내려갈 때는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지방이나 이런 곳들은 뭐 전세 시세가 막 출렁출렁 하는 곳들이 많단 말이죠. 아무래도 수요가 좀 작다 보니까 시장 크기가 작으면 전세 가격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2년 뒤에 다시 올리면 되지 이러면서 우선 지금은 막 전세 1억짜리를 8천에 내주고 막 이러거든요.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법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낮춰주면 안 돼요. 왜냐면 낮추는 순간 그 가격을 기준으로 연 5%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삐끗 내리면 올리기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집을 비우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그래서 시세가 제값을 받을 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빼주고. 제가 뭐 과도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착한 임대인 해가지고 요번에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임대료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 착한 임대인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임대인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세를 깎아주고 뭐 이렇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 월세를 내린 뒤에 5% 이상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월세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이 과태료 철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고발을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착한 임대인 독려하더니 월세 되돌리면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해줬는데, 선의로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와 집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를 적용받아서 나중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경우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내용이 있어요. 임대료 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돼야 하고 신고도 의무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만약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월세만 깎아줬다간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깎아주려다가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차라리 관리비를 안 받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임대인들이 우선 전세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를 줘봐야 어차피 5%밖에 못 올리고 하한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하한가가 없으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전세 가지고는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는 뭐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를 내고, 그리고 그 은행 이자보다 더 높게 월세를 받아가지고 투자 이득을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전세가 급속도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 거예요. 전세가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냐면 전세라는 거는 어떤 그 레버리지,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서로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남의 돈을 이제 빌리는 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세입자한테 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돈을 더 받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완전히 이제 투자 수익 목적으로, 임대 수익 목적으로 월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근데 그 LTV 규제가 풀리면 급속도로 전환이 될 것이고, LTV 규제가 빠르게 풀리지 않으면 전세를 유지는 하되 조금씩 이제 점점 더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나라는 월세가 되게 싼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전세를 선호하고 월세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월세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되게 나쁜 편인데, 이 전세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월세 가격의 상승이 올 겁니다. 지금은 월세를 비선호하기 때문에 월세를 좀 싸게 내놓는 편인데, 이제 전세가 다 없어지면 매매 아니면 월세니까 이제 월세 가격이 이제 정상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전세가 좀 과도하게 비싸고 월세가 싼 편이라면 전세가 없어지면서 월세가 높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세입자를 아예 못 내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이제 재건축을 하거나 실거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재건축은 어렵겠죠. 재건축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조그만한 뭐 원룸 건물 소유자거나 이런 분들은 뭐 통으로 다 재건축 할 테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안 될 것이고, 대단지 아파트들은 뭐 재건축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신 이제 이 실거주를 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을 내보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직 이게 법안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뭐 확답은 못 하겠는데,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지만 인정해준다 뭐 이런 조건이 만약에 붙는다면
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주인이 실거주를 하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2년이든 뭐 3년이든 기준 그 기간을 살고 나오면서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려고 하겠죠. 시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부득이하게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들이 이제 추가로 분양받는 수요가 확실하게 줄 겁니다. 왜냐면 이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되면 확실하게 월세가 나오는 물건이면 투자를 하지만 뭔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아파트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동안 전세를 끼면서 샀기 때문에 투자성이 좀 나왔던 거거든요. 투자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적어질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들만 투자를 할 거고, 그럴 거면은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뭐 어떤 뭐 꼬마 빌딩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상가나 뭐 이런 것들로 갈 겁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의 투자자들이 추가로 더 받긴 힘들 것이다.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뭐 관리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거는 무주택자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려고 하지만 1주택자거나 뭐 2주택자인 사람들이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가지고 전세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수요가 적진 않은데 그 수요 자체가 이제 급감을 하면 당연히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고, 그러면 무주택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니까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낮아지니까 당연히 건설사들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지금은 조금이라도 뭐 경쟁률이 높으니까 분양가 3,000에 팔 거 3,100에 파는데 이제는 경쟁률 자체가 확 떨어질 거니까 비싸게 팔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야 이제 분양을 싸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 대단지 아파트 있죠. 뭐 몇천 세대 막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공사비가 커요. 이 사업비 자체가 뭐 몇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분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확신이 없다면 이 건설사들이 덤비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짓기는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소형 단지들을 이제 지을 수는 있겠죠, 건설사들끼리. 근데 뭐 2,000세대 막 5,000세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자, 아까 그 독일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주택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이유가 집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은 뭐 연방제인 독일에서는 뭐 주와 지자체의 주택 건설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간에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이라는 건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이렇게 뭐 부셔지고 이러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간인들이 집을 조금 덜 짓는다, 그러니까 아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덜 지으려고 하겠죠. 조금 덜 지으면 그만큼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 채워주는 걸 누가 할 거냐? 그럼 결국에 정부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정부가 결국에 세금을 가지고 공공주택들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지? 라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런데 독일은 그 세금을 가지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공급을 해주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초기에는 임대료가 되게 안정적으로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쌓이다 보니까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들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집이라는 거는 짓고 싶다고 해서 바로 뭐 1년 만에 지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큽니다. 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계속 낡아지는데 신규 공급이 아무래도 적어지고,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투자 어떤 유발이 안 되는 거죠. 투자 유발이 안 되니까 이 자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싼 가격의 표준 임대료가 이제 정해지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신규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사업성을 따질 거 아닙니까? 사업성. 그 사업성이 나와야지 이제 신축이 공급이 될 텐데, 그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실제 지금 독일이 집값 상승이 되게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법안이 좀 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독일은 진짜로 집주인이 임차인들한테 이력서를 받습니다. 월세를 잘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집을 잘 썼는가, 그럼 평판 같은 것도 따져가지고 선별해서 임차인을 뽑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태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뭐냐, 이 법이 조금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아직은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독일식으로 갈 거라면 독일처럼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전세를 없애고 대출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성이 이제 독일과 맞는지도 한번 따져는 봐야 되는데 뭐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될 것이냐 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우려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176석이죠. 근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개정안에 박주민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지만 22명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22명이 이걸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의 약 15%가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민주당 내에서 이게 상당히 이게 공감대가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숫자면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게 당신은 이제 다주택자라서 편드는 거 아닙니까? 뭐 너는 뭐 집 여러 개 있다며,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해서 지금 그러는 거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주택자한테는 좋은 건데 너 같은 다주택자들한테 나빠서 지금 정책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법은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할 테니까. 근데 그냥 이 나라 국민이자 투자자로서 조금 걱정되는 거야. 걱정. 이게 통과가 되면 당장 5년이나 10년은 아마 좋아 보일 겁니다. 왜냐면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다 같이 되게 안정화가 쫙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 수요가 이제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막 급등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 한 5년, 10년 정도는 뭔가 태평성대 같을 수 있어요. 독일처럼. 그런데 이제 10년 뒤쯤 독일의 지금이죠. 독일의 지금 사태처럼 뭔가 집 퀄리티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임대료가 오르지 않으면서 신규 공급이 좀 적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또 왕창 걷어가지고 공공주택을 보급하기에는 세수가 부족하죠. 그런 것들이 한 10년 정도 쌓이면서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막 터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집 퀄리티 자체가 막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득을 보지 못하면 비용을 줄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 입장에서 너무 뭐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할 말은 없는데, 독일식을 따라가는 거니까 독일식의 결과도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끝으로 전세 무제한 연장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